제 이름은 박순희입니다. 올해 65. 서울 변두리 낡은 빌라에서 혼자 살아온 지 벌써 30년째입니다. 남편은 딸이 3살 때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고 저는 그 후로 혼자 딸을 키우며 작은 분식집을 운영했습니다. 딸 민지는 제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30년 전 그날 잠깐 한눈판 사이에 놀이터에서 민지가 사라졌습니다. 5살 분홍색 운동화를 신고 그네를 타던 그 아이가 한순간에 증발해버렸습니다. 경찰은 몇 달간 수색했지만 아무 단서도 찾지 못했고 사람들은 하나둘 잊어갔습니다. 하지만 저는 단 하루도 잊은 적이 없었습니다. 30년간 전단지를 돌리고 인터넷에 글을 올리고 실종 아동 찾기 단체에 등록하고 무당을 찾아가기도 했습니다. 분식집에서 번 돈은 모두 딸을 찾는 데 쏟아부었습니다. 손님들이 아직도 찾으세요? 라고 물으면 저는 대답했습니다. 포기하면 그때부터 진짜 잃어버리는 거예요. 허리는 굽고 손은 거칠어지고 얼굴엔 주름이 깊게 패였지만 제 마음속 민지는 여전히 5살이었습니다. 분홍 운동화를 신고 엄마 하고 달려와 제 품에 안기던 그 아이 그대로.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박순희 씨 되십니까? 따님과 관련해서 연락드립니다. 전화를 받는 순간 손이 떨려 수화기를 놓칠 뻔했습니다. 30년간 기다렸던 그 말이었습니다. 경찰서 작은 상담실. 낡은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 서류를 받아든 제 손은 파르르 떨렸습니다. DNA 친자 확인 결과 일치율 99.9%. 그 순간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박순희 씨. 따님을 찾으셨습니다. 담당 형사의 목소리가 멀리서 들려왔습니다.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30년을 기다렸습니다. 상담실 문이 열리고 한 여자가 들어왔습니다. 30살쯤 돼 보이는 단정한 차림의 여성이었습니다. 긴 생머리, 갸름한 얼굴, 맑은 눈동자. 제가 젊었을 때와 닮았다는 생각이 스쳤습니다. 그 여자가 저를 보더니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는 벌떡 일어나 그 아이를 끌어안았습니다. 30년간 그리던 순간이었습니다. 그 아이의 어깨를 감싼 제 손에서 힘이 빠지지 않았습니다. 민지야. 민지야. 우리 민지. 엄마, 저예요. 민지예요. 그렇게 우리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딸, 아니 지혜라는 이름으로 30년을 살아온 그 아이를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좁은 빌라 안 오래된 가구들, 곰팡이 냄새가 약간 나는 벽. 갑자기 부끄러워졌습니다. 좁고 낡아서 미안해. 엄마가 더 잘 살았으면 좋았을 텐데. 그 아이가 방 안을 둘러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니. 전 이런 게 처음이에요. 제가 있을 곳이 있다는 게. 이런 게 처음이라는 말에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도대체 우리 딸이 30년 동안 어떻게 살아온 걸까? 저는 서랍장 깊숙한 곳에서 낡은 운동화 한 짝을 꺼냈습니다. 작은 분홍색 운동화. 30년 전 그날 놀이터에 남겨진 유일한 흔적이었습니다. 이거. 기억나니? 지혜가 운동화를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죄송해요, 어머니. 저 5살 이전 기억이 거의 없어요. 유괴된 후 충격 때문인지. 그럴 수도 있겠지. 그렇게 생각하며 저는 운동화를 다시 서랍에 넣었습니다. 저녁을 차렸습니다. 딸이 어릴 적 좋아하던 딸기를 듬뿍 담은 샐러드와 된장찌개, 김치전. 30년간 상상했던 식사였습니다. 민지가 어릴 때 딸기를 정말 좋아했어. 입 주변에 새빨갛게 묻히면서 먹곤 했지. 지혜가 딸기를 집어들더니 망설였습니다. 어머니, 저 사실 딸기 알레르기가 있어서. 순간 손에 들었던 숟가락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알레르기? 민지는 딸기를 그렇게 좋아했는데. 하지만 곧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30년이면 몸도 변하지. 알레르기가 생길 수도 있는 거야. 아, 그랬구나. 미안해. 엄마가 몰랐네. 괜찮아요, 어머니. 신경 쓰지 마세요. 식사 내내 저는 딸의 손을 유심히 바라보았습니다. 오른손으로 숟가락을 들고 있었습니다. 민지는 왼손잡이였는데.
아니, 이것도 바뀔 수 있는 거겠지. 학교에서 교정받았을 수도 있고. 하지만 뭔가 자꾸 걸렸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지혜는 작은 방에서 잠들었고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멍하니 그 아이가 자는 방을 바라보았습니다. 30년을 기다렸습니다. DNA 검사도 일치했습니다. 그런데 왜일까요? 가슴 한구석이 답답했습니다. 마치 잘 맞지 않는 퍼즐 조각을 억지로 끼워 넣은 것 같은 느낌이랄까요? 목소리가 달라. 30년 전 5살 민지가 엄마 하고 부르던 그 목소리. 맑고 높았던 그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생생한데 오늘 들은 어머니라는 호칭은 왠지 낯설었습니다. 내가 미친 건가? 머리를 흔들었습니다. 30년이면 목소리도 변하지. 5살 아이 목소리를 어떻게 기억해? 하지만 가슴속 어딘가에서 작은 경보음이 울렸습니다. 모성 본능이라는 게 있습니다.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아무리 모습이 변해도 엄마는 안다는 그 본능 말입니다. 그런데 왜 저는 지금 이렇게 불안한 걸까요? 방문 틈으로 새어나오는 불빛을 바라보며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민지야. 정말 너니? 그 순간 방 안에서 희미하게 들려오는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통화하는 소리였습니다. 한밤중에 누구와 통화를 하는 걸까요? 귀를 기울였지만 내용은 정확히 들리지 않았습니다. 다만 마지막 한 문장만이 분명하게 들렸습니다. 내 계획대로 진행 중이에요. 걱정 마세요. 계획? 무슨 계획?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아니야. 내가 잘못 들었을 거야. 하지만 이미 가슴속 의심의 씨앗은 싹을 틔우기 시작했습니다. 30년 만에 찾은 딸. 그런데 왜 자꾸만 낯설게 느껴지는 걸까요? 분홍 운동화를 꺼내 들고 한참을 바라보았습니다. 작은 신발, 퇴색된 분홍색, 닳아버린 밑창. 그리고 그 신발 안쪽에 제가 직접 수놓았던 작은 글씨. 민지 엄마. 손가락으로 그 글씨를 쓰다듬으며 저는 다짐했습니다. 진실을 알아야 해. 이 아이가 정말 내 딸인지. 확실히 알아야 해. 창밖으로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직 몰랐습니다. 이것이 거대한 사기극의 시작이라는 것을. 지혜가 집에 온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매일 아침 함께 식사하고 함께 설거지하고 밤이면 거실에 앉아 TV를 보는 평범한 일상이었습니다. 30년간 꿈꾸던 그 일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작은 것들이 하나둘씩 어긋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식탁에 앉은 지혜가 커피를 마시는 걸 보았습니다. 블랙커피를 설탕도 크림도 넣지 않고 그대로 마시더군요. 민지야, 넌 어릴 때 쓴 거 정말 못 먹었는데. 감기약도 꿀 섞어서 먹였어야 했잖아. 지혜가 컵을 내려놓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사람은 변하잖아요, 어머니. 30년이면 취향도 바뀌죠. 맞는 말이었습니다. 30년이면 사람은 변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기본적인 건 안 바뀌는데. 제 친구 영자 씨는 60이 넘어서도 여전히 고추를 못 먹습니다. 어릴 때부터 그랬다고 합니다. 사람의 혀는 쉽게 바뀌지 않는다고 들었습니다. 또 다른 날 지혜가 TV를 보다가 갑자기 채널을 돌렸습니다. 화면에는 어린이 프로그램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2% 아직도 하네. 민지가 어릴 때 정말 좋아했는데. 지혜가 화면을 물끄러미 보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전 기억이 안 나요. 어머니, 그래. 그럴 수도 있지. 하지만 가슴 한구석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민지는 그 프로그램의 주제가를 외워서 하루 종일 따라 불렀습니다. 목욕할 때도 밥 먹을 때도. 그렇게 좋아하던 걸 정말 하나도 기억 못할까요? 가장 이상했던 건 며칠 후였습니다. 빨래를 개다가 지혜의 옷에서 작은 메모지가 떨어졌습니다. 무심코 집어든 그 메모지에는 낯선 남자 이름과 전화번호가 적혀 있었습니다. 최민기 이사님 마이너스 10-XXXX XXXX. 이사님? 지혜는 아직 직장도 구하지 못했다고 했는데 무슨 이사님일까요? 민지야, 이거. 누구야? 거실에서 지혜가 잠깐 당황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저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아, 그거요? 제가 알바 면접 보러 갔던 회사 담당자예요.
별거 아니에요. 그렇구나. 하지만 그 메모지를 다시 보니 글씨가 지나치게 깨끗하고 정돈돼 있었습니다. 마치 중요한 사람의 연락처처럼.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아 부엌에 물을 마시러 갔습니다. 지혜의 방에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또 통화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번엔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가 귀를 기울였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재개발 서류는 제가 확인했어요. 생각보다 금액이 크네요. 재개발?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우리 동네가 재개발 지역으로 묶인 건 사실입니다. 제 이름으로 된 이 빌라와 작은 상가 건물이 보상 대상에 포함돼 있다는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50억 정도 될 거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아직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지혜에게도. 그런데 어떻게 알았을까요? 다리에 힘이 풀려 벽에 기댔습니다. 설마. 다음 날부터 저는 작은 노트를 꺼내 들었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 쓰던 낡은 수첩이었습니다. 그 안에 하나씩 적기 시작했습니다. 6월 3일 마이너스 딸기 알레르기. 민지는 딸기를 좋아했음. 6월 5일 마이너스 오른손잡이. 민지는 왼손잡이였음. 6월 7일 마이너스 어린이 프로그램 기억 못함. 6월 9일 마이너스 최민기라는 남자와 통화. 재개발 이야기. 글씨를 쓰는 손이 떨렸습니다. 이건 단순한 의심이 아니었습니다. 증거를 모으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무엇에 대한 증거일까요? 내 딸이 아니라는 증거. 그 생각만으로도 머리가 어지러웠습니다. 어느 날 저녁 지혜가 분식집 일을 도와주겠다며 따라 나섰습니다. 손님이 많지 않은 시간 지혜는 테이블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여기서 30년간 혼자 일하셨어요? 응. 너를 찾으려면 돈이 필요했거든. 지혜의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저 때문에 평생을 이렇게 힘들게 사신 거네요. 힘든 게 아니야. 너를 찾을 수 있다면 뭐든 할 수 있었어. 그 순간 지혜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어머니, 그 모습을 보니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내가 왜 이러는 거지? 저렇게 우는데? 저렇게 날 필요로 하는데? 집으로 돌아와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노트를 펼쳤다가 다시 덮었습니다. 내가 미친 거야. DNA 검사까지 일치했는데? 저 아이가 우는데 어떻게 의심을 해? 하지만 다시 노트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내용을 추가했습니다. 6월 11일 마이너스 분식집에서 눈물. 진심으로 보임. 하지만 왼손으로 테이블을 닦다가 오른손으로 바꿈. 부자연스러움. 펜을 놓고 고개를 감싸 쥐었습니다. 내가 정말 미쳐가는 건가? 그날 밤 잠들지 못하고 서랍을 열었습니다. 분홍 운동화가 거기 있었습니다. 조심스럽게 꺼내 들었습니다. 작은 신발. 30년 전 그날의 흔적. 신발 안쪽 술을 놓았던 그 글씨를 쓰다듬었습니다. 민지 하트 엄마. 그 순간 30년 전 기억이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민지가 처음 이 신발을 신었을 때였습니다. 신발 가게에서 분홍색을 고르며 깔깔 웃던 그 아이. 집에 와서 신발을 신고 방방 뛰던 그 모습. 그리고 그날 밤 저는 신발 안쪽에 몰래 술을 놓았습니다. 너는 엄마의 딸이야. 영원히. 그런 마음으로. 그런데 놀이터에서 돌아온 건 이 신발 한 짝뿐이었습니다. 눈물이 신발 위로 뚝뚝 떨어졌습니다. 민지야. 넌 어디 있니? 정말 집에 온 게 너니? 그때 지혜의 방에서 또다시 통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번엔 더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제가 한 달 안에 서류를 받아낼 수 있어요. 어머니가 절 완전히 믿고 있어요. 걱정 마세요, 이사님. 이사님, 최민기, 서류, 모든 게 연결됐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야. 분홍 운동화를 꼭 안고 저는 결심했습니다. 진실을 알아야 해. 이 아이가 정말 내 딸인지 아니면 더 이상 죄책감에 눌려 있을 수 없었습니다. 30년을 기다렸습니다. 그 30년이 거짓이었다면 저는 알아야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식사를 준비하며 지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아이는 평온한 얼굴로 뉴스를 보고 있었습니다. 민지야.
네, 어머니? 혹시 너 어릴 때 무서워하던 거 있었는데 기억나니? 지혜가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무서워하던 거요? 응. 천둥 소리. 너 천둥 소리만 나면 엄마 품에 파고들어서 덜덜 떨었잖아. 민지는 정말 천둥을 무서워했습니다. 5살이었지만 천둥만 치면 이불을 뒤집어 쓰고 울었습니다. 지혜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그랬나요? 지금은 별로 안 무서운데요. 그 순간 마침 밖에서 천둥 소리가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장마철이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저는 지혜의 반응을 지켜보았습니다. 지혜는 전혀 놀라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5살 때 그렇게 무서워하던 게 30년이 지났다고 이렇게까지 무뎌질 수 있을까? 숟가락을 든 제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지혜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괜찮아요. 이제 어른이잖아요. 그래. 그렇지. 하지만 제 마음속에선 이미 경보음이 울려대고 있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하는데 지혜가 핸드폰을 보며 나갔습니다. 어머니, 잠깐 나갔다 올게요. 친구 만나기로 했어요. 그래, 조심해서 다녀와. 문이 닫히자마자 저는 노트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한 줄을 더 적었습니다. 6월 13일 마이너스 천둥 소리에 전혀 반응 없음. 민지는 천둥 공포증이 있었음. 그리고 마지막 문장을 적었습니다. 결심 진실을 밝혀내겠다. 펜을 내려놓고 저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부터 진짜 싸움이 시작된다는 것을. 민지야. 내가 어디 있든 엄마가 반드시 찾아낼게. 그리고 만약 저 아이가 가짜라면 용서하지 않을 거야. 다음 날 아침 지혜가 외출 준비를 했습니다. 어머니, 오늘 면접 보러 가요. 늦을 수도 있어요. 그래, 조심해서 다녀와. 점심은? 밖에서 먹을게요. 걱정 마세요.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재빨리 외투를 걸치고 모자를 눌렀었습니다. 30년 전 남편이 쓰던 낡은 야구 모자였습니다. 그리고 선글라스를 꼈습니다. 거울을 보니 낯선 제 모습이 비쳤습니다. 65살 할머니가 이게 뭐 하는 짓인가?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나가 계단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지혜는 이미 골목 끝에서 택시를 잡고 있었습니다. 택시를 타면 어떻게 따라가지? 다행히 바로 옆에 또 다른 택시가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황급히 손을 들었습니다. 기사님, 저기 저 택시 좀 따라가 주세요. 기사님이 백미러로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예. 택시를 따라가요? 네. 제 딸이 요즘 이상한 남자를 만나는 것 같아서요. 부탁드립니다. 기사님이 피식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요즘 엄마들 고생이 많으시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저는 처음으로 미행이라는 걸 해봤습니다. 지혜가 탄 택시는 강남의 한 고급 호텔 앞에 멈췄습니다. 면접을 보러 간다더니 호텔이라니? 요금을 지불하고 조심스럽게 뒤를 따라 호텔 로비로 들어갔습니다. 화려한 샹들리에 대리석 바닥 정장을 차려입은 사람들. 저 같은 동네 할머니가 있을 곳이 아니었습니다. 지혜는 로비 한쪽 소파 공간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한 남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50대 중반쯤 돼 보이는 고급 양복을 입은 남자. 회색 머리를 깔끔하게 넘긴 모습이 돈 많은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지혜가 그 남자 앞에 앉았습니다. 저는 멀찌감치 떨어진 곳에 있는 소파에 앉아 신문을 펼쳐들고 그들을 관찰했습니다. 두 사람은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거리가 멀어 정확히 들리지는 않았지만 남자가 서류 봉투를 꺼내 지혜에게 건네는 것이 보였습니다. 지혜가 봉투를 받아들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남자가 지혜의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가볍게 쓰다듬듯이 제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저게 뭐지? 단순한 면접이나 업무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저 손길은 너무나 익숙하고 친밀해 보였습니다. 두 사람은 30분쯤 대화를 나눈 후 일어났습니다. 남자가 먼저 나가고 지혜는 잠시 후 반대쪽 출구로 나갔습니다. 저는 남자를 따라가기로 했습니다. 남자는 호텔 주차장으로 향했고 고급 외제차에 올라탔습니다.
차 번호를 급하게 핸드폰에 적었습니다. 그리고 차가 떠나는 걸 지켜보며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너희가 뭘 꾸미는 건지 반드시 알아낼 거야.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결심했습니다. 혼자서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그리고 떠올랐습니다. 30년 전 민지 실종 사건을 담당했던 그 형사. 김광수 형사님. 당시 40대 초반이었던 그분은 몇 년간 민지를 찾기 위해 정말 애썼습니다. 밤낮 없이 수색에 나섰고 제가 포기하려 할 때마다 용기를 북돋아 주셨습니다. 박순희 씨,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제가 반드시 따님을 찾아드릴 겁니다. 하지만 결국 사건은 미제로 남았고 김 형사님은 그 죄책감을 안고 살았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몇 년 전 퇴직하셨다는 이야기를 동네에서 들었습니다. 인터넷을 뒤져 연락처를 찾았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묵직하지만 따뜻한 목소리였습니다. 30년 전 그 목소리 그대로였습니다. 형사님, 박순희입니다. 전화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박순희 씨, 정말 오랜만입니다. 어떻게? 형사님 만나 뵙고 싶습니다. 민지에 관한 일인데요. 민지를 찾으셨습니까? 그게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찾았는지 안 찾았는지. 다시 침묵. 주소 알려주세요. 제가 바로 가겠습니다. 그날 오후 동네 작은 카페에서 김 형사님을 만났습니다. 30년이 지난 그분은 이제 백발의 노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날카로웠습니다. 박순희 씨, 무슨 일입니까? 저는 지난 2주간 있었던 모든 일을 털어놓았습니다. DNA 검사 결과, 돌아온 딸, 그리고 쌓여가는 의심들, 노트를 꺼내 보여드렸습니다. 제가 적어놓은 모든 기록들. 김 형사님은 한 줄 한 줄 꼼꼼히 읽었습니다. 왼손잡이가 오른손잡이로. 딸기 알레르기. 천둥 공포증 사라짐. 형사님이 노트를 덮고 저를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박순희 씨, 네, 형사님. 당신의 직감을 믿으십니까? 네? 엄마의 직감 말입니다. 저는 30년간 수많은 사건을 봤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정확한 건 엄마의 직감이었습니다.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형사님, DNA 검사는 틀릴 수 있습니다. 조작될 수도 있고요. 그 말에 머리가 번쩍 들었습니다. 조작이요? 요즘 유산 사기단들이 쓰는 수법입니다. DNA 샘플을 바꿔치기 하거나 검사 기관을 매수하거나 방법은 많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그럼 제 딸은 일단 차근차근 조사해 봅시다. 오늘 호텔에서 만난 남자 차 번호 있죠? 저는 핸드폰을 꺼내 보여드렸습니다. 김 형사님이 번호를 적어가며 말했습니다. 제가 옛날 후배들한테 부탁해서 조회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지혜라는 여성 성형외과 기록도 확인해야겠네요. 성형외과요? 혹시나 해서요. 얼굴을 바꿨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니까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설마 그럴 리가. 집으로 돌아왔을 때 지혜는 아직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지혜의 방문을 열었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지? 딸 방을 몰래 뒤지다니.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옷장을 열었습니다. 서랍을 열었습니다. 침대 밑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책상 서랍 깊숙한 곳에서 발견했습니다. 서류 봉투. 오늘 호텔에서 남자가 건넨 바로 그 봉투였습니다. 손이 떨리는 것을 억지로 진정시키며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여러 서류가 들어 있었습니다. 재개발 구역 보상금 예상액 약 50억. 박순희 명의 부동산 목록. 재산 이전 계획안. 그리고 마지막 장에는 제 이름이 적힌 위임장 양식이 있었습니다. 아직 서명은 되지 않은 백지 상태였지만 머리가 어지러웠습니다. 이건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모든 게 명확해졌습니다. 지혜는 제 딸이 아니었습니다. 처음부터 돈을 노린 사기꾼이었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분노의 눈물이었습니다.
서류를 다시 봉투에 넣고 원래 자리에 갖다 놓았습니다. 아직은 들키면 안 됐습니다. 거실로 나와 소파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김 형사님께 문자를 보냈습니다. 형사님 증거를 찾았습니다. 재개발 보상금을 노린 사기입니다. 답장이 곧바로 왔습니다. 서류 사진 찍어서 보내주세요. 그리고 절대 들키지 마세요. 지금부터가 중요합니다. 저는 다시 방으로 들어가 서류를 하나하나 사진으로 찍었습니다. 그리고 전송했습니다. 모든 걸 끝내고 나오는데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 다녀왔어요. 지혜의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재빨리 부엌으로 가서 설거지하는 척했습니다. 왔니? 면접은 어땠어? 그냥 그랬어요. 결과는 일주일 후에 나온대요. 거짓말. 완벽한 거짓말이었습니다. 지혜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잠시 후 나와서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 좀 피곤해서 일찍 잘게요. 그래, 푹 쉬어. 지혜의 방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설거지를 계속하며 거울에 비친 제 얼굴을 보았습니다. 더 이상 슬픈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차갑고 단단한 얼굴이었습니다. 좋아. 연기를 하고 싶다면 해봐. 누가 더 잘하나 두고 보자. 30년간 딸을 기다리며 살아온 저를 우습게 본 거였습니다. 하지만 알게 될 겁니다. 엄마를 건드리면 어떻게 되는지. 그날 밤 저는 김 형사님과 긴 통화를 했습니다. 박순희 씨,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들어갑니다. 제가 차량 소유주 조회했는데 최민기라는 자입니다. 유산 사기로 여러 번 고소당한 전력이 있습니다. 형사님, 제가 뭘 해야 할까요? 일단 들키지 마세요. 그리고 계속 연기하세요. 아무것도 모르는 척. 네, 그리고 박순희 씨, 네. 우리가 반드시 이깁니다. 그리고 김 형사님의 목소리가 잠시 떨렸습니다. 진짜 민지도 꼭 찾아드리겠습니다. 그 말에 눈물이 또 흘렀습니다. 이번엔 희망의 눈물이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민지야, 조금만 기다려. 엄마가 반드시 너를 찾을게. 그리고 중얼거렸습니다. 그 전에 저 사기꾼들부터 처리하고. 지혜와의 생활은 이상하게 변했습니다. 겉으로는 다정한 모녀였지만 속으로는 서로를 경계하고 있었습니다. 아침마다 식탁에 마주 앉아 밥을 먹으면서도 저는 지혜의 모든 행동을 관찰했습니다. 어디를 가는지, 누구를 만나는지, 무슨 통화를 하는지. 그리고 지혜도 느꼈을 겁니다. 제가 뭔가 달라졌다는 것을. 어느 날 아침 지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머니 요즘 뭔가 힘든 일 있으세요? 응? 아니야. 왜? 그냥 예전보다 말씀이 적으셔서요.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최대한 자연스럽게. 나이 들면 그런 거야. 걱정 마. 지혜가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 눈빛이 저를 탐색하고 있었습니다. 들키면 안 돼. 아직은. 김 형사님과 매일 통화했습니다. 지혜가 외출하거나 방에 있을 때만 몰래 전화를 걸었습니다. 일주일 후 김 형사님이 카페로 저를 불렀습니다. 테이블 위에 서류 뭉치를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최민기. 본명은 최민기 맞습니다. 하지만 이자는 과거에도 같은 수법으로 여러 건의 사기를 쳤습니다. 서류에는 최민기의 전과 기록이 나와 있었습니다. 2015년 부산에서 노부부의 외동딸로 위장한 여성을 이용해 30억 편취. 2018년 대구에서 치매 노인의 조카로 위장해 15억 편취. 2021년 서울에서. 손이 떨렸습니다. 그럼 지혜라는 아이도. 김 형사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지혜. 본명입니다. 고아 출신으로 20대 초반에 최민기 조직에 들어갔습니다. 얼굴이 괜찮아서 성형수술로 타겟의 가족과 닮게 만든 후 투입하는 거죠.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성형수술을. 네. 제가 확인한 결과 한지혜는 3년 전 대대적인 얼굴 수술을 받았습니다. 병원 기록도 확보했습니다. 서류에는 수술 전후 사진이 있었습니다. 수술 전 지혜는 전혀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제 민지 사진을 보고 지혜 얼굴을 민지와 닮게 만든 겁니까? 그렇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분노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런데 김 형사님의 다음 말은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박순희 씨, 그런데 다른 소식이 있습니다. 다른 소식이요? 제가 30년 전 민지 사건을 다시 조사하면서 국제실종아동 네트워크에도 문의를 넣었습니다. 네, 그런데 어제 태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심장이 멎을 것 같았습니다. 태국에서요? 네. 태국 북부 치앙마이의 한 NGO 단체에서 일하는 한국 여성이 있다고 합니다. 30대 초반으로 어릴 때 인신매매를 당했다고 하는데 숨이 막혔습니다. 그 여성이 최근 들어 어린 시절 기억이 희미하게 떠오른다고 합니다. 한국어로 엄마라는 단어와 분홍운동화, 분홍운동화. 그 단어를 듣는 순간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정말입니까? 아직 확실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가능성은 있습니다. 나이도 맞고 유괴 시기도 비슷합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렀습니다. 제 민지가 살아있을 수도 있다는 겁니까? 희망을 가지세요. 제가 DNA 샘플 채취를 요청했습니다. 그쪽에서 동의하면 일주일 안에 결과가 나옵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30년간 죽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던 제 딸이 살아있을지도 모른다니.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왔을 때 지혜가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어디 다녀오셨어요? 응, 친구 만나고 왔어. 요즘 자주 나가시네요. 지혜의 목소리에 의심이 섞여 있었습니다. 친구도 만나야지. 엄마도 사람이야.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침대에 주저앉았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진짜 민지가 살아있을 수도 있다. 하지만 지금 집에 있는 저 아이는 사기꾼이다. 두 가지 사실이 동시에 제 안에서 소용돌이 쳤습니다. 희망과 분노, 기쁨과 배신감. 분홍 운동화를 꺼내 들었습니다. 민지야, 내가 정말 살아있니? 운동화를 가슴에 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다음 날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제가 외출하고 돌아왔을 때 제 방 서랍이 미묘하게 달라져 있었습니다. 누가? 뒤졌어?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분홍 운동화는 다행히 제가 항상 몸에 지니고 다니는 가방 안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물건들의 위치가 살짝 달랐습니다. 지혜가 내 방을 뒤진 거야. 그 아이도 눈치챘을까요? 제가 뭔가 조사하고 있다는 것을. 저녁 식사 때 지혜가 물었습니다. 어머니 혹시 저한테 숨기시는 거 있으세요? 순간 숨이 멎었습니다. 하지만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숨기는 거? 무슨 소리야? 아니, 그냥 요즘 어머니가 저를 대하는 게 예전과 달라진 것 같아서요. 내가 느끼기에 그런 거 아닐까? 엄마는 항상 똑같아. 지혜가 저를 뚫어지게 쳐다보았습니다. 그 눈빛이 차가웠습니다. 이 아이도 알고 있어. 내가 의심하고 있다는 걸. 위험했습니다. 들키면 모든 게 수포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사흘 후 김 형사님께서 급하게 전화를 했습니다. 박순희 씨, 태국에서 연락 왔습니다. 네, 형사님. 그 여성이 DNA 검사에 동의했습니다. 샘플을 항공편으로 보낸다고 합니다. 일주일이면 결과가 나옵니다. 일주일. 그리고 박순희 씨, 네? 그 여성이 한국에 오고 싶다고 합니다. 자신의 뿌리를 찾고 싶다고.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언제 온다고 했습니까? DNA 결과가 나오는 대로 바로 출국한다고 합니다. 빠르면 2주 안에 한국에 도착할 겁니다. 전화를 끊고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2주. 2주 후면 진짜 민지를 만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집안에는 가짜 딸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지? 복잡한 싸움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잠들지 못하고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지혜의 방에서 또 통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사님 뭔가 이상해요. 어머니가 저를 의심하는 것 같아요. 네, 조심하고 있어요. 하지만 빨리 서류를 받아내야 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최대한 빨리 움직이겠습니다.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저 아이가 더 빨리 움직이려고 한다. 김 형사님께 급히 문자를 보냈습니다. 형사님, 지혜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시간이 없어요. 답장이 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경찰에 협조 요청했습니다. 조금만 더 버티세요. 핸드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달이 밝았습니다. 민지야, 내가 정말 살아있다면 눈물이 또 흘렀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줘. 엄마가 반드시 너를 지킬게. 그리고 중얼거렸습니다. 그 전에 저 사기꾼들이 한 짓을 반드시 갚아줄 거야. 분홍 운동화를 꺼내 쓰다듬었습니다. 30년을 기다렸습니다. 이제 조금만 더 버티면 됩니다. 진실이 드러날 날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날 아침 김 형사님께서 급히 전화를 하셨습니다. 박순희 씨, 결과가 나왔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 뛰었습니다. 네, 형사님. 어떻게? 태국의 그 여성, 박민지 씨의 DNA와 99.9% 일치합니다. 전화기를 든 손이 떨렸습니다. 정말입니까? 네. 제가 3번 확인했습니다. 틀림없습니다. 그 여성이 당신의 진짜 딸입니다. 그 순간 30년간 쌓였던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습니다. 눈물이 폭포처럼 흘러내렸습니다. 형사님, 우리 민지가 살아 있었어요. 네, 박순희 씨. 민지 씨가 3일 후 한국에 도착합니다. 인천공항으로. 전화를 끊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30년을 기다렸습니다. 제 딸이 살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집안에는 사기꾼이 있었습니다. 제 딸인 척하는 성형수술까지 해가며 저를 속인 사기꾼이. 이제 끝내야 해. 바로 그날 저녁 지혜가 움직였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하는데 지혜가 서류 봉투를 들고 나왔습니다. 어머니 잠깐 얘기 좀 할까요? 무슨 얘기? 지혜가 식탁에 서류를 펼쳤습니다. 재산 이전 서류예요. 어차피 전 어머니의 딸이니까 미리 제 명의로 바꿔두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재산 이전? 네. 상속세도 절약할 수 있고요. 어머니도 이제 나이가 있으시잖아요. 차가운 목소리였습니다. 예전에 그 다정함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민지야, 엄마는 아직 건강한데 벌써 그런 걸 왜? 지혜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어머니, 그 목소리는 더 이상 딸의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사실 전 더 이상 연기하기 힘들어요. 어머니도 이미 눈치채셨잖아요.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뭐라고? 지혜가 비웃듯 웃었습니다. 어머니 저를 미행하신 것도 알고 있어요. 제 방을 뒤진 것도 알고요. 김광수라는 형사를 만난 것도 다 알고 있어요. 숨이 막혔습니다. 어떻게? 놀라셨어요? 저희도 프로예요. 어머니 같은 분을 상대한 게 한두 번이 아니거든요. 지혜가 다가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만하시고 여기 사인하세요. 그럼 전 조용히 사라질게요. 어머니도 평화롭게 사실 거고요. 만약 사인 안 하면? 지혜의 미소가 더 차갑게 변했습니다. 그럼 어머니를 치매 환자로 만들 수밖에 없죠. 이미 병원 기록도 준비해뒀어요. 어머니가 최근 기억력이 떨어지고 망상을 보인다는 진단서요.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바로 그때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지혜가 문을 열자 한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호텔에서 봤던 그 남자. 최민기였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순희 씨. 처음 뵙겠습니다. 최민기라고 합니다. 고급 양복을 입은 그 남자는 신사적으로 웃으며 손을 내밀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지혜한테 들었습니다. 서류에 사인하시는 걸 꺼려 하신다고요. 당신이 이 모든 걸 꾸민 거군요. 최민기가 소파에 편하게 앉았습니다. 꾸몄다니요. 저희는 그냥 비즈니스를 하는 겁니다. 어머니는 30년간 잃어버린 딸을 찾으셨고, 우리는 대가를 받는 거죠. 대가? 사기를 쳤으면서. 최민기가 피식 웃었습니다. 사기라니요. DNA 검사도 일치했잖아요. 공식적으로 지혜는 어머니의 딸입니다. DNA를 조작한 거잖아요. 증거가 있으신가요? 말문이 막혔습니다. 최민기가 서류를 밀며 말했습니다. 박순희 씨, 현명하게 생각하세요. 재개발 보상금 50억. 저희는 그중 40억만 받겠습니다. 어머니께는 10억을 남겨드릴게요. 나쁘지 않은 거래 아닙니까?
10억? 네. 어머니 혼자 쓰시기엔 충분한 돈이죠. 그리고 무엇보다 최민기가 차갑게 웃었습니다. 어머니가 저희를 거부하시면 저희는 어머니를 치매 환자로 만들 겁니다. 법적으로 무능력자로 만들고 지혜를 후견인으로 선임할 겁니다. 그럼 어머니는 한 푼도 못 받으시죠? 온몸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예전의 박순희가 아니었습니다. 30년간 딸을 찾으며 단련된 끈기와 지난 몇 주간 진실을 파헤치며 깨달은 것들이 있었습니다. 좋습니다. 최민기가 눈을 빛냈습니다. 오, 현명한 선택이십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조건이요? 내일 당장은 못합니다. 사흘만 시간을 주세요. 제가 제대로 생각하고 결정하고 싶어요. 최민기가 지혜를 쳐다보았습니다. 지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습니다. 사흘 드리죠. 하지만 그 이상은 안 됩니다. 두 사람이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자마자 저는 김 형사님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형사님, 놈들이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집 근처에서 지켜보고 있었어요. 전부 녹음했습니다. 녹음요? 네. 어머니 동의하에 집안에 몰래 녹음 장치를 설치했습니다. 협박, 사기 모두 증거 확보했어요. 가슴이 뛰었습니다. 그럼 이제 경찰을 움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박순희 씨, 네? 3일 후 민지 씨가 도착합니다. 그 전에 이 일을 깔끔하게 정리하는 게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형사님. 그날 밤 김 형사님이 영상통화를 연결해 주셨습니다. 화면에 한 여성이 나타났습니다. 30대 초반 태국의 작은 방에서 카메라를 보고 있는 여성. 거칠어 보이는 손, 고된 삶의 흔적이 역력한 얼굴. 하지만 제 눈과 똑같은 눈매, 제 코와 똑같은 코. 젊었을 때 제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그 여성이 어색한 한국어로 말했습니다. 저 박민지일 수도 있는 사람입니다. 목소리. 그 목소리였습니다. 30년 전 5살 민지가 엄마라고 부르던 그 목소리. 조금 더 낮아지고 조금 더 거칠어졌지만 틀림없었습니다. 민지야,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야. 엄마. 화면 속 여성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엄마라는 단어 기억나요. 어릴 때 누가 그렇게 불렀어요. 엄마야, 민지야. 내 엄마야. 엄마. 화면 속에서 민지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울었습니다. 30년간 기다린 순간이었습니다. 민지야, 3일 후에 보자. 엄마가 공항에 나갈게. 내 엄마. 영상통화가 끊어졌습니다. 저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분홍 운동화를 꺼내 안고 다음 날 저는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김 형사님과 경찰이 함께 계획을 세웠습니다. 사흘 후 놈들이 최종 서명을 받으러 올 겁니다. 그때 일망타진합니다. 하지만 형사님, 그 전에 민지가 도착해요. 그게 더 좋습니다. 진짜 딸과 가짜 딸을 동시에 대면시키는 거죠.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지혜와 민지를. 네. 그리고 최민기까지 모두 한자리에 모으는 겁니다. 그날 밤 저는 지혜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3일 후 오후 2시 집으로 오세요. 최민기 씨도 함께 서명하겠습니다. 답장이 왔습니다. 현명한 선택이세요, 어머니. 하지만 지혜는 몰랐습니다. 그날이 심판의 날이 될 거라는 것을. 3일 후 아침, 저는 김 형사님과 함께 인천공항으로 향했습니다. 도착 게이트 앞에 섰습니다. 손에는 분홍 운동화를 꼭 쥐고 있었습니다. 박순희 씨 준비되셨습니까? 네, 형사님. 게이트가 열렸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씩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한 여성이 나타났습니다. 작은 배낭 하나만 메고 어색한 걸음으로 주위를 둘러보는 여성. 그 순간 그 여성이 저를 봤습니다. 시간이 멈췄습니다. 30년이 한순간에 지워졌습니다. 엄마. 그 여성이 달려왔습니다. 저도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껴안았습니다. 민지야. 민지야. 우리 민지. 엄마. 엄마.
민지가 제 품에서 울었습니다. 30년 만에 재회였습니다. 한참을 울다가 저는 민지의 손에 운동화를 쥐어줬습니다. 이거. 기억나니? 민지가 운동화를 보더니 온몸이 떨렸습니다. 이거. 꿈에서 봤어요. 분홍색 신발. 내 거야. 30년 전 내가 신었던 신발. 민지가 운동화를 안고 또 울었습니다. 저도 울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눈물을 닦아야 했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으니까. 민지야, 엄마가 할 일이 하나 남았어. 너도 함께 가줄래? 네, 엄마. 어디든 갈게요. 그렇게 우리는 집으로 향했습니다. 진실을 밝힐 마지막 무대로. 오후 2시. 약속한 시간이었습니다. 저희 집 거실에는 여러 사람이 모여 있었습니다. 저와 민지 그리고 숨어서 대기 중인 김 형사님과 경찰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민지가 긴장한 얼굴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엄마. 무섭지 않으세요? 괜찮아, 민지야. 엄마가 지켜줄게. 문을 열었습니다. 지혜와 최민기가 들어왔습니다. 지혜는 여유로운 미소를 짓고 있었지만 민지를 보는 순간 얼굴이 굳었습니다. 누구세요? 최민기도 민지를 보며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박순희 씨, 손님이 있으시면 미리 말씀해 주시죠. 저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소개하죠. 이 아이가 제 진짜 딸입니다. 30년 전 유괴당한 박민지. 거실이 얼어붙었습니다. 지혜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뭐라고요? 민지가 한 걸음 앞으로 나왔습니다. 저는 박민지예요. DNA 검사 결과도 있어요. 99.9% 일치. 민지가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최민기가 서류를 낚아채듯 받아들고 읽더니 표정이 변했습니다. 하지만 최민기는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차갑게 웃었습니다. 흥미롭군요. 하지만 박순희 씨, 그가 자신의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저도 준비한 게 있습니다. 탁자 위에 서류를 펼쳤습니다. 이쪽 한지혜 씨의 DNA 검사 결과입니다. 공인 인증된 검사기관에서 받은 거죠. 99.9% 일치. 그건 조작된 거잖아요. 최민기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조작이라는 증거가 있습니까? 법원에서 인정한 공식 서류입니다. 그리고 그가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지혜 씨는 이미 호적에 박순희 씨의 딸로 등재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완벽한 딸이죠.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호적에? 네. 한 달 전에 이미 처리했습니다. DNA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요. 김 형사님이 나섰습니다. 최민기 씨, 당신은 사기죄로 고소당할 겁니다. 우리는 증거를 확보했어요. 최민기가 김 형사를 쳐다봤습니다. 김광수 씨, 퇴직한 지 5년 됐죠? 이제 법적 권한도 없는 분이 나는 박순희 씨의 증인입니다. 증인이요? 무엇에 대한? 당신들이 박순희 씨를 협박한 녹음 파일이 있습니다. 최민기의 미소가 더 깊어졌습니다. 녹음이요? 흥미롭네요. 최민기가 자신의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그런데 김 형사님, 녹음을 하려면 당사자 동의가 필요하다는 거 아시죠? 박순희 씨가 동의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최민기가 서류를 또 하나 꺼냈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입니다. 당사자 동의 없는 녹음은 법정에서 증거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김 형사님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리고 설사 그 녹음이 인정된다 해도 최민기가 지혜를 가리켰습니다. 우리는 단지 재산 이전을 제안했을 뿐입니다. 협박이 아니라 합법적인 비즈니스 제안이죠. 치매 환자로 만들겠다고 했잖아요. 그런 말을 했다는 증거가 있나요? 설사 있다 해도 그건 최악의 시나리오를 가정해 본 것뿐입니다. 말문이 막혔습니다. 최민기는 모든 것을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최민기가 민지를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이 여성, 태국에서 왔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신원을 증명할 수 있나요? 여권, 출생증명서, 어릴 적 기록. 민지가 당황했습니다. 저는 유괴당해서 서류가 없어요. 없군요. 그럼 이 여성이 정말 한국인이라는 보장이 있나요? DNA 검사 결과가 있잖아요.
태국에서 한 DNA 검사를 누가 믿습니까? 제대로 된 한국 기관에서 다시 검사해야죠. 최민기가 차갑게 웃었습니다. 그리고 그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몇 주가 걸릴 텐데 그동안 지혜 씨는 법적으로 인정된 딸입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절망이 밀려왔습니다. 이럴 수가. 최민기는 모든 허점을 막아놓았습니다. 법적으로 완벽한 사기였습니다. 그때 민지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기억해요. 모두가 민지를 쳐다봤습니다. 5살 때 엄마와 놀이터에 갔어요. 분홍색 운동화를 신고 민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네를 탔어요. 엄마가 밀어줬어요. 그리고 아이스크림 사준다고. 잠깐만 기다리라고.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그날이었습니다. 바로 그날. 그때 낯선 아저씨가 다가왔어요. 사탕 준다고. 그리고 민지가 흐느꼈습니다. 깨어났을 때 배 아니었어요. 어두웠어요. 무서웠어요. 지혜가 침을 삼켰습니다. 하지만 최민기는 냉정했습니다. 감동적인 이야기네요. 하지만 그게 증거가 되나요? 기억은 조작될 수 있습니다. 그때 지혜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이사님 그만하죠. 최민기가 지혜를 쳐다봤습니다. 뭐? 이건 너무 심한 것 같아요. 지혜가 민지를 봤습니다. 민지의 눈물을 떨리는 몸을 보고 있었습니다. 저 사람 정말 딸인 것 같아요. 한지혜, 정신 차려. 최민기가 날카롭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지혜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도 고아였어요. 부모 얼굴 한 번 못 봤어요. 지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런데 저 사람은 진짜 엄마가 있잖아요. 30년 만에 만났는데 제가 방해하고 있는 거잖아요. 한지혜, 하지만 지혜는 이미 울고 있었습니다. 이사님 저 못하겠어요. 이건 아니에요. 그 순간 최민기의 표정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그래? 최민기가 가방에서 뭔가를 꺼냈습니다. 사진이었습니다. 한지혜, 이거 기억하지? 지혜가 사진을 보더니 얼굴이 새하얘졌습니다. 그건 2018년 부산 사건. 내가 직접 노인을 속여서 서명받은 거. 증거 다 있어. 지혜가 뒤로 물러섰습니다. 내가 지금 빠지면 이 사진 전부 경찰에 넘긴다. 너 혼자 감옥 가는 거야. 이사님 선택해. 계속할 거야, 말 거야? 지혜가 떨었습니다. 저는 지혜에게 다가갔습니다. 지혜야, 지혜가 저를 쳐다봤습니다. 너도 피해자잖아. 최민기한테 이용당한 거잖아. 하지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 진실을 말해줘. 지혜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바로 그때 현관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경찰들이 들어왔습니다. 최민기 한지혜 사기 및 협박 혐의로 체포합니다. 최민기가 비웃었습니다. 체포. 무슨 근거로? 그때 김 형사님이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DNA 검사기관 직원의 진술서입니다. 당신이 돈을 주고 결과를 조작하게 했다는 증언이에요. 최민기의 얼굴이 처음으로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한지혜 씨의 성형외과 기록. 박민지의 얼굴과 닮게 만들기 위한 수술 기록입니다. 그건 증거가 안 돼. 됩니다. 법원 영장 받고 확보한 자료니까요. 경찰이 최민기에게 수갑을 채웠습니다. 나라고. 하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지혜도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지혜가 저를 쳐다봤습니다. 어머니 아니 박순희 씨 응?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지혜가 울었습니다. 그 눈물이 처음으로 진짜처럼 보였습니다. 경찰들이 두 사람을 끌고 나갔습니다. 거실에 저와 민지 그리고 김 형사님만 남았습니다. 한참을 아무 말 없이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민지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끝난 거예요? 응. 끝났어, 민지야. 민지가 제 품에 안겼습니다. 엄마, 무서웠어요. 또 빼앗길까봐. 괜찮아. 이제 아무도 널 빼앗지 못해. 하지만 가슴 한편이 무거웠습니다.
지혜의 마지막 눈물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저 아이도 누군가의 딸이었을 텐데 부모를 만나지 못한 채 자란 외로운 아이. 그래서 돈을 위해 남의 딸 행세를 한 것일까요? 김 형사님이 말했습니다. 박순희 씨, 이제 정말 끝났습니다. 30년간 고생하셨습니다. 형사님, 고맙습니다. 형사님 없었으면 아닙니다. 당신의 끈기가 해낸 겁니다. 창밖을 보니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긴 하루였습니다. 아니, 긴 30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진짜 시작입니다. 민지와 함께 살아갈 시간들이. 그렇게 우리는 새로운 시작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최민기와 지혜의 재판이 열렸습니다. 저는 민지와 함께 방청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판사가 서류를 읽어 내려갔습니다. 피고인 최민기는 지난 10년간 총 17건의 유산 사기를 저질렀으며 총 피해액은 320억 원에 달합니다. 방청석이 술렁거렸습니다. 17건. 저는 그중 한 명에 불과했습니다. 피고인 한지혜는 최민기의 조직원으로 5건의 사기에 가담했습니다. 지혜가 피고인석에 앉아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수감복을 입은 그 모습이 처음 만났을 때의 그 환한 미소와는 너무 달랐습니다. 검사가 일어나 말했습니다. 피고인 최민기는 DNA 검사 기관을 매수하고 성형외과를 통해 한지혜의 얼굴을 피해자의 실종된 딸과 닮게 만들었습니다. 이는 계획적이고 악랄한 범죄입니다. 최민기는 끝까지 무표정했습니다. 후회도 반성도 없어 보였습니다. 증인 박민지, 증언석으로 나오십시오. 민지가 떨리는 발걸음으로 증언석에 섰습니다. 판사가 물었습니다. 증인은 30년 전 유괴를 당했다고 하셨죠. 그때 일을 기억하십니까? 민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 5살 때였습니다. 놀이터에서 엄마가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에 민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낯선 남자가 다가와서 사탕을 주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 기억은 배 안에서 깨어난 거예요. 그 후엔 어떻게 되었습니까? 민지가 눈물을 참으며 말했습니다. 태국으로 팔려갔어요. 처음엔 공장에서 일했고 나중엔 식당에서 하루에 16시간씩 일했어요. 방청석이 조용해졌습니다. 한국말을 점점 잊어갔어요. 한국 얼굴이라고 놀림받았어요. 제 이름도, 민지라는 이름도 희미해졌어요. 민지가 흐느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만은 잊지 않았어요. 엄마라는 단어. 그리고 분홍색 운동화. 그 기억을 어떻게 간직했습니까? 꿈에서 계속 나왔어요. 분홍 운동화를 신고 그네를 타는 꿈. 엄마가 웃으며 밀어주는 꿈. 민지가 저를 쳐다봤습니다. 그 꿈이 저를 살게 했어요. 언젠가 엄마를 만날 수 있을 거라는 희망. 저도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민지가 계속 말했습니다. 5년 전 탈출했어요. 도망쳐서 NGO 센터를 찾아갔어요. 거기서 한국어를 다시 배우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어떻게 어머니를 찾게 되었습니까? 국제 실종아동 네트워크에 제 이야기를 올렸어요. 분홍 운동화를 기억한다고. 한국어로 엄마를 기억한다고. 민지가 제 쪽을 돌아봤습니다. 그리고 기적이 일어났어요. 엄마가 저를 찾고 계셨어요. 30년 동안. 이어서 제 차례였습니다. 증인 박순희, 증언석으로 나오십시오. 떨리는 다리로 증언석에 섰습니다. 검사가 물었습니다. 피고인 한지혜가 처음 찾아왔을 때 어떠셨습니까? 기뻤습니다. 30년을 기다렸으니까요. 하지만 의심하셨죠? 네, 작은 것들이 하나씩 어긋났어요. 제가 노트를 꺼냈습니다. 그 노트. 저는 모든 걸 기록했습니다. 지혜가 오른손잡이인 것, 딸기 알레르기가 있는 것, 천둥을 무서워하지 않는 것. 진짜 따님은 달랐습니까? 네, 민지는 왼손잡이였고 딸기를 좋아했고 천둥을 무서워했습니다. 저는 지혜를 쳐다봤습니다. 처음엔 제가 미친 줄 알았습니다. DNA까지 일치했는데 어떻게 의심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도 계속 조사하셨습니까? 네, 엄마니까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진짜 내 딸이라면 엄마는 알아요.
아무리 세월이 지나도 아무리 모습이 바뀌어도 엄마는 알아요. 방청석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판사가 물었습니다. 피고인 한지에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습니까? 지혜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저는 태어나자마자 버려졌어요. 보육원 앞에 박스에 담겨서 지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평생 부모 얼굴을 몰랐어요. 왜 나를 버렸는지도 몰랐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딸 행세를 했습니까? 검사가 물었습니다. 지혜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처음엔 돈 때문이었어요. 최민기가 돈을 줬으니까. 지혜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박순희 씨 집에서 지내면서 처음 알았어요. 뭘요? 엄마가 있다는 게 어떤 건지. 지혜가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가 아침에 밥을 차려주시고 외출할 때 조심하라고 하시고 아플 때 걱정해 주시고 그게 너무 좋았어요. 지혜가 저를 보며 울었습니다. 처음으로 누군가가 저를 기다려주는 집이 있었어요. 처음으로 다녀왔어요라고 말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더 죄책감이 들었어요. 이게 다 거짓말인데, 이게 다 연기인데, 지혜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방청석이 조용해졌습니다. 판사가 물었습니다. 그런데도 사기를 계속했습니까? 지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최민기가 제 과거를 알고 있었어요. 빠져나올 수 없었어요. 하지만 마지막 순간 진실을 말하려 하셨죠? 네, 너무 늦었지만 판사가 판결문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피고인 최민기 사기, 협박, 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합니다. 최민기는 끝까지 무표정했습니다. 피고인 한지의 사기 방조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합니다. 단 피고인이 마지막 순간 양심을 보였고 범행을 자백한 점을 참작합니다. 지혜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재판이 끝났습니다. 일주일 후 저는 구치소 면회실에 있었습니다. 민지가 함께 가겠다고 했지만 저는 혼자 왔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지혜가 들어왔습니다. 수감복을 입은 그 모습이 처음 만났을 때와 너무 달랐습니다.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왜 오셨어요? 지혜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냥 보고 싶어서. 미안해요. 알아? 침묵이 흘렀습니다. 어머니. 응? 법정에서 여쭤본 거 대답 안 해주셨잖아요. 뭘? 진짜로 절 딸처럼 생각하신 적 있냐고요. 저는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있었어. 지혜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처음 몇 주. 의심하기 전까지는 정말로 내가 내 딸이라고 믿었어. 30년 만에 돌아온 내 민지라고. 눈물이 났습니다. 그때만큼은 진짜 행복했어. 지혜도 울었습니다. 저도 그때가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어요. 두 사람이 유리창을 사이에 두고 울었습니다. 지혜야, 네, 너도 누군가의 딸이었을 거야. 너를 버린 사람이 있겠지만 어쩌면 찾고 있을지도 몰라. 그럴 리 없어요. 몰라. 세상 일은. 저는 가방에서 작은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거. 교도관한테 전달해 달라고 할게. 뭐예요? 내 보육원 기록이야. 김 형사님이 찾아줬어. 혹시 내 부모 찾는데 도움이 될지 몰라. 지혜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왜 이러세요? 저 나쁜 사람인데. 나쁜 사람도 구원받을 자격은 있어. 면회를 마치고 나오는데 민지가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어떻게 됐어요? 그냥 얘기 좀 하고 왔어. 지혜 언니? 많이 힘들어 보였어요? 응. 민지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는 참 대단하세요. 왜? 저였으면 용서 못했을 것 같아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용서한 게 아니야. 그냥 이해하려고 하는 거지. 이해요? 응. 지혜도 피해자야. 다른 의미에서. 함께 걸으며 저는 민지에게 물었습니다. 민지야, 너는 30년 동안 날 원망하지 않았니? 원망이요? 응.
엄마가 너를 지키지 못했잖아. 민지가 멈춰서서 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엄마, 저는 한 번도 엄마를 원망한 적 없어요. 하지만 저를 살게 한 건 엄마였어요. 엄마가 저를 찾고 있을 거라는 믿음. 민지가 제 손을 더 꽉 잡았습니다. 그리고 엄마는 정말로 30년 동안 저를 찾으셨잖아요. 단 하루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눈물이 났습니다. 미안해, 민지야. 엄마가 너를 지키지 못해서. 아니에요, 엄마. 엄마는 저를 지켰어요. 여기, 민지가 제 가슴을 가리켰습니다. 엄마 마음속에서 저는 항상 살아 있었어요. 그게 저를 진짜로 살게 한 거예요. 우리는 서로를 껴안았습니다. 길 한복판에서 사람들이 지나가며 쳐다봤지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30년, 30년이 지나서야 다시 만난 모녀였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 민지와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평범한 된장찌개와 김치. 하지만 함께 먹으니 세상에서 가장 맛있었습니다. 엄마, 내일부터 한국어 더 배우러 학원 가려고요. 그래? 좋은 생각이야. 그리고 나중에 일도 찾고 싶어요. 제가 엄마 도와드릴 수 있게. 천천히 해. 서두를 거 없어. 민지가 웃었습니다. 30년 만에 보는 제 딸의 진짜 웃음이었습니다. 설거지를 하는데 민지가 물었습니다. 엄마, 분홍 운동화 어디 있어요? 내 방 서랍에 넣어뒀어. 왜? 그냥 보고 싶어서요. 민지가 방에서 운동화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작은 분홍 운동화. 30년을 함께한 그 신발. 엄마가 수놓은 거죠? 이거. 민지가 신발 안쪽을 가리켰습니다. 민지 하트 엄마. 응. 내가 잃어버리지 말라고. 그런데 전 잃어버렸네요. 아니야. 저는 민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넌 잃어버린 게 아니야. 엄마가 다시 찾은 거야. 민지가 울었습니다. 저도 울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행복한 눈물이었습니다. 창밖으로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30년의 긴 밤이 끝나고 새로운 아침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엄마, 일어나세요. 오늘 제 한국어 시험 있는 날이에요. 아침 햇살이 방 안으로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민지가 커튼을 활짝 열며 웃고 있었습니다. 6개월. 민지가 한국에 온 지 벌써 6개월이 지났습니다. 저는 침대에서 일어나며 민지를 바라보았습니다. 예전보다 얼굴에 살이 올랐고 눈빛이 밝아졌습니다. 한국 생활에 적응하고 있었습니다. 그래, 알았어. 엄마가 아침 차려줄게. 아니에요, 제가 할게요. 엄마는 쉬세요. 민지가 부엌으로 달려갔습니다. 저는 그 뒷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게 진짜 행복이구나. 아침 식사를 하면서 민지가 말했습니다. 엄마, 오늘 시험 끝나면 친구들이랑 카페 가기로 했어요. 친구들? 학원에서 사귄 애들? 네, 수진이랑 미영이. 둘 다 좋은 애들이에요. 민지가 친구를 사귀었다는 사실이 저를 기쁘게 했습니다. 30년 동안 혼자였던 아이가 이제 친구도 생기고 웃음도 늘어나고. 좋아. 너무 늦지 말고. 네, 엄마. 민지가 학원에 가고 저는 분식집 준비를 했습니다. 예전처럼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민지가 학원 끝나면 가게를 도와주곤 했습니다. 손님들도 민지를 좋아했습니다. 사장님, 따님이 정말 착하시네요. 얼마나 고생하셨어요. 네. 많이 고생했죠. 손님들에게 민지의 이야기를 할 때마다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슬픔보다 감사함이 더 컸습니다. 살아서 돌아왔으니까요. 오후에 김 형사님이 가게에 들렀습니다. 박순희 씨, 잘 지내시죠? 형사님, 어서 오세요. 떡볶이 드실래요? 그래야겠네요. 김 형사님과 함께 앉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민지 씨는 잘 적응하고 있나요? 네, 정말 잘하고 있어요. 한국어도 많이 늘었고 친구도 사귀었어요. 다행이네요. 30년을. 참 기적 같은 일입니다. 김 형사님이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박순희 씨, 네? 지혜 소식 들으셨어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아니요. 무슨 일 있어요?
교도소에서 모범수로 지내고 있답니다. 다른 수감자들 한글 가르치고 있대요. 그래요? 네. 그리고 김 형사님이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거 전해달라고 하더군요. 편지였습니다. 지혜가 보낸 편지. 그날 밤 민지가 잠든 후 편지를 펼쳤습니다. 박순이 어머니께. 잘 지내시나요? 저는 여기서 잘 지내고 있어요.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서 청소하고, 낮에는 다른 수감자들 한글 가르치고, 밤에는 제 공부를 해요. 형사님이 주신 보육원 기록 매일 읽어요. 제 생일이 5월 3일이라는 것도 처음 알았어요. 제가 태어난 병원 이름도요. 아직 부모는 못 찾았어요. 어쩌면 평생 못 찾을지도 모르죠. 하지만 괜찮아요. 어머니께서 가르쳐 주셨잖아요. 부모를 못 만나도 사랑받을 자격은 있다고. 저는 이제 알아요. 진짜 가족은 피가 아니라 마음으로 만들어진다는 걸. 어머니와 함께 보낸 그 몇 주가 제 인생에서 가장 따뜻했어요. 비록 거짓말로 시작했지만 어머니의 사랑만큼은 진짜였어요. 민지에게도 안부 전해주세요. 민지가 정말 행복하길 바라요. 진짜 엄마와 함께. 저도 언젠가 누군가의 엄마가 될 수 있을까요? 나중에 출소하면 아이들을 돕는 일을 하고 싶어요. 저처럼 버려진 아이들, 부모 없는 아이들. 그 아이들에게 제가 받았던 따뜻함을 돌려주고 싶어요. 어머니 고맙습니다. 그리고 정말 죄송합니다. 한지에 올림. 편지를 다 읽고 나니 눈물이 났습니다. 지혜도 행복하길 바랐습니다. 언젠가 진짜 가족을 만날 수 있기를. 다음 날 민지에게 편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혜 언니가 편지를 보냈어요? 응. 뭐라고 썼어요? 저는 편지 내용을 요약해서 말해줬습니다. 민지가 한참을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엄마, 저는 지혜 언니를 미워하지 않아요. 그래? 네, 언니도 피해자였잖아요. 다른 의미에서. 민지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가 가르쳐 주셨잖아요. 미움보다는 이해를, 복수보다는 용서를. 저는 민지를 꼭 안았습니다. 이 아이가 30년의 고통 속에서도 이렇게 따뜻한 마음을 간직했다는 게 놀라웠습니다. 민지야, 너 정말 대단해. 아니에요, 엄마. 엄마한테 배운 거예요. 며칠 후 재개발 보상금이 나왔습니다. 48억. 평생 만져보지 못한 큰돈이었습니다. 민지야, 우리 이사 갈까? 이사요? 응. 더 좋은 집으로. 너 방도 크게 만들어주고. 하지만 민지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여기가 좋아요, 엄마. 왜? 여긴 너무 좁잖아. 좁아도 여기가 우리 집이잖아요. 엄마 냄새 나고 엄마 손때 묻은 곳이고. 민지가 웃었습니다. 그리고 전 처음으로 집이라는 게 생겼어요. 30년 만에. 그게 어디든 엄마가 계신 곳이 제 집이에요. 저는 또 울었습니다. 이 아이는 얼마나 많이 자랐을까요? 그럼 돈은 어디 쓸까? 엄마, 제 생각이 있어요. 민지의 제안은 놀라웠습니다. 저처럼 인신매매 당한 아이들 돕는 재단 만들면 어떨까요? 재단? 네. 태국이나 다른 나라에서 팔려간 한국 아이들 찾아주고 한국에 돌아와서 적응하도록 돕는 거예요. 민지의 눈이 빛났습니다. 저도 도움 많이 받았잖아요. 이제 저도 다른 사람들 도울 차례예요. 민지야, 그리고 지혜 언니 생각도 났어요. 언니처럼 부모 없는 아이들도 도와주고 싶어요. 저는 민지를 꼭 안았습니다. 좋아. 그렇게 하자. 진짜요? 응. 내가 원한다면. 그렇게 우리는 분홍운동화 재단을 만들었습니다. 실종 아동과 고아들을 돕는 재단. 민지가 직접 이름을 지었습니다. 재단 개소식 날이었습니다. 작지만 따뜻한 사무실. 벽에는 실종 아동들 사진과 성공 사례들이 붙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중앙에는 분홍운동화가 액자에 담겨 걸려 있었습니다. 민지 하트 엄마라는 자수가 보이도록. 어머니들 저기 보세요. 저게 뭐예요? 한 아이가 운동화를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민지가 아이 옆에 무릎을 꿇고 말했습니다. 이건 희망이야. 희망이요? 응. 30년 전 내가 잃어버린 신발이야. 그런데 엄마가 30년 동안 간직했어. 나를 포기하지 않고. 30년이요? 와.
그래서 이 신발은 말해줘. 아무리 오래 걸려도 아무리 힘들어도 포기하지 않으면 꼭 만날 수 있다고. 아이가 눈을 반짝이며 물었습니다. 그럼 저도 제 엄마 만날 수 있을까요? 민지가 아이를 안아주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도와줄게. 2년 후, 지혜가 모범수로 가석방되었습니다. 출소하는 날 저와 민지가 교도소 앞에 나갔습니다. 문이 열리고 지혜가 나왔습니다. 2년 전보다 야위었지만 눈빛은 더 맑아 보였습니다. 어머니, 민지야, 지혜가 우리를 보고 얼어붙었습니다. 왜 오셨어요? 민지가 앞으로 나가 지혜를 안았습니다. 언니 축하해요. 출소. 지혜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이제 그만해요, 언니. 다 지난 일이에요. 저도 다가가 지혜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지혜야, 우리 재단에서 일할 생각 없니? 지혜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재단이요? 응. 내가 편지에서 말했잖아. 버려진 아이들 돕고 싶다고. 하지만 저는 범죄자인데 과거는 과거야. 중요한 건 지금부터 어떻게 사느냐지. 민지가 지혜의 손을 잡았습니다. 언니, 우리 같이 일해요. 저처럼 고통받은 아이들, 언니처럼 사랑받지 못한 아이들, 우리가 도와줘요. 지혜가 두 사람을 번갈아 보며 울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렇게 지혜도 재단의 일원이 되었습니다. 벚꽃이 만발한 봄날이었습니다. 저는 민지, 지혜와 함께 그 놀이터를 찾았습니다. 33년 전 민지가 유괴당한 그 놀이터. 그네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엄마, 여기에요? 응. 여기. 저는 가방에서 분홍 운동화를 꺼냈습니다. 액자에서 꺼낸 그 운동화. 엄마, 뭐 하시려고요? 이제 보내줄 때가 된 것 같아. 저는 그네 아래에 조그맣게 구덩이를 파고 운동화를 넣었습니다. 그리고 흙을 덮었습니다. 민지야, 네, 엄마? 이제 진짜 끝이야. 30년의 기다림도 고통도 모든 게. 민지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네, 엄마. 이제 우리 앞만 보고 가요. 지혜도 다가와 우리 손을 잡았습니다. 저도 같이 가도 될까요? 그럼. 우린 가족이잖아. 세 여자가 손을 잡고 서 있었습니다. 피로 이어지지 않았지만 마음으로 이어진 가족. 바람이 불어와 벚꽃잎이 흩날렸습니다. 분홍색 꽃잎이 마치 분홍 운동화처럼 춤을 추었습니다. 에필로그. 지금 저는 이른을 바라보는 나이가 되었습니다. 민지는 재단의 대표가 되어 수많은 아이들을 도왔고 지혜는 재단에서 가장 열정적인 상담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지혜는 2년 전 드디어 친부모를 찾았습니다. 가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포기했지만 평생 찾고 있던 부모님을. 지금 지혜는 친부모님 그리고 우리와 함께 확장된 가족으로 살고 있습니다. 분홍운동화 재단은 지난 5년간 27명의 실종 아동을 가족에게 돌려보냈고 150명의 고아에게 새 가정을 찾아주었습니다. 민지는 요즘 결혼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단에서 함께 일하는 좋은 청년과 저는 매일 재단 사무실에 나가 아이들을 봅니다. 그리고 생각합니다. 30년이 헛되지 않았구나. 모든 고통에는 의미가 있었습니다. 민지를 잃은 고통이 다시 찾은 기쁨을 더 크게 만들었고 그 기쁨이 다른 가족들의 기쁨으로 이어졌습니다. 가끔 꿈을 꿉니다. 5살 민지가 분홍 운동화를 신고 그네를 타는 꿈. 그리고 꿈속에서 제가 말합니다. 엄마가 여기 있어. 항상 여기 있을게. 민지가 웃으며 대답합니다. 알아요, 엄마. 저도 항상 여기 있을게요. 30년을 기다린 딸. 30년을 연기한 딸. 그리고 30년을 견뎌낸 엄마. 세 여자의 이야기는 이렇게 끝이 났습니다. 아니,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진짜 가족은 피가 아니라 사랑으로 만들어진다는 것. 포기하지 않으면 기적은 일어난다는 것.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엄마의 사랑은 시간도 거리도 그 무엇도 막을 수 없다는 것. 그것이 제가 30년을 통해 배운 진실입니다. 오늘도 저는 재단 사무실에 갑니다. 벽에 걸린 분홍 운동화 사진을 보며 미소 짓습니다. 그리고 중얼거립니다. 민지야, 엄마는 행복해.